자, 이번 시간은 6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을 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회입니다. 정확하게는 웹3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작은 글씨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 진로. 이 문장에서 두 단어가 중요해요. 지금 자리와 현실적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당장 다니고 계신 회사를 그만두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 재산을 또 코인에 넣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니고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유지하면서 저녁 시간에 그리고 주말에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 길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나가시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짧게 되짚어 볼게요. 오늘 내용이 앞에 5강 위에 얹히는 구조라서요. 1강과 2강에서는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요. 그리고 3강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란 무엇이고 신뢰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은행을 믿는 이유가 뭔지, 블록체인은 그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4강과 5강에서 실제 구조를 들어갔죠. 지갑은 뭐고, 거래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이고, 토큰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바로 답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건 아직 4강이 몸에 안 붙었다는 신호이니 오늘 강의가 끝나면 4강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직업들 중 상당수가 결국 지갑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면 기회도 잡히질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게 결국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해보셨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지갑을 직접 만들어 보셨고, 소액이지만 송금과 수합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가입해서 실제로 매수까지 해봤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디파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NFT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도 보셨습니다. 화면 아래의 문장이 오늘 강의의 출발점이에요.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웹3에서는 해본 적 있는 사람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장면이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업계 종사자 분들 중에 메타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더스캔에서 트랜잭션 한 건 조회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소액이지만 실제로 지갑을 만들고 송금을 해보셨죠? 그러면 이미 그분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앞서 계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기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해본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까지 5강 동안에 우리는 웹3를 주로 기술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볼 거예요. 웹3를 일과 기회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왜 이 전환이 가능하냐면 새로운 기술이 자리를 잡을 때는 항상 새로운 직업이 같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후반에 웹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은 없었어요. 검색 엔진, 마케터도 없었고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그 일로 먹고 삽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뒤에는 앱 개발자, 유튜버, 배달 플랫폼 종사자 같은 직업들이 생겨났어요. 불과 10년 전에는 없던 일들이에요. 기술이 생기면 그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화면에 2개의 예시가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 탐정, 그리고 새로운 경제 구조 설계자. 아직은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당연해요. 이제는 막 만들어 중인 이름들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직업들 중 어떤 것은 10년 뒤에 아주 큰 시장이 되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또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 직업을 준비하세요로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그 공통점이 뭘까로
들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유용하실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웹3가 여는 진로가 어떤 모습인지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골라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사실 오늘의 진짜 목표인데 나도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 감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지식은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1시간 동안 직업 하나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방향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8개의 문을 보여드리고 각각 안에 뭐가 있는지를 짧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중에 저건 나랑 좀 맞을 것 같은데 싶은 문이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은 성공이시고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8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 6-1절 새로운 기회의 문입니다. 화면의 한 문장에 오늘의 핵심어가 다 들어있어요. 고용이 아닌 기여 중심 구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오늘 강의의 절반이에요. 지금은 그냥 귀에만 담아두세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과 기여. 무엇이 다를까요? 고용은 이런 구조입니다. 누군가 나를 뽑아줘야 일이 시작됩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아야 하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문지기가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기여는 다릅니다. 허락을 먼저 받지 않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웹3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 문서에 오류가 있다고 해볼게요. 고용 구조에서는 제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여 구조에서는 제가 그냥 수정 제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제안이 채택이 되면 보상을 받습니다. 프로젝트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요. 여기서 왜 지갑이 등장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역할을 웹3에선 지갑이 합니다. 여러분이 4강에서 만들어 보신 그 지갑이에요. 신분증도 계좌 개설도 필요 없이 지갑 하나면 전 세계 어느 프로젝터에서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균형을 위해 한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문턱이 낮다라는 것은 경쟁도 그만큼 넓다라는 뜻이죠.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참여한다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은 문장 안에 있습니다. 화면의 표현이 조금 큽니다. 기회의 층이 열린다. 무슨 뜻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직업 하나가 더 생기는 것과 층이 하나 열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사라는 직업 옆에 전기차 정비사가 생긴 것은 직업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자, 하는 일의 성격은 비슷하죠. 그런데 인터넷이 생겼을 때는 달랐어요. 웹 디자이너, 그리고 쇼핑몰 운영자, 그리고 커뮤니티 관리자, 그리고 온라인 강사, 나중엔 유튜버까지 하나씩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종류의 일들이 통째로 생겨났어요. 이게 바로 층입니다. 웹3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 슬라이드의 주장이에요. 다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싶은 게 화면의 마지막 줄을 보면 자, 단서가 된다고 되어 있죠. 확답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표현이 조심스러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등장한 웹3 직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종사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급여 체계가 잡힌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보실 8개 중에는 이미 시장이 꽤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실험 단계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의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진로를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시간으로 쓰시면 됩니다. 새로운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뭐가 새로운지 보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일이란 이런 겁니다. 회사에 속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기준으로 인생 정체가 설계가 됐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노후를 계산합니다. 은행이 대출해 줄 때 뭘 보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재직 증명서와 소득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가 나를 신뢰하는 근거였습니다. 이 구조를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대단히 잘 작동해 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조를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화면에 있는 세 번째 표현을 보세요. 울타리가 큰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울타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안을 보호하고 동시에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같은 벽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다음 장에서 그 안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울타리 안쪽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회사를 벗어나면 일 자체가 사라집니다. 20년 동안 회계 업무를 하셨어도 퇴사하는 순간 그 능력을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무대가 없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조직 밖에는 능력을 펼칠 무대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능력을 증명할 통로가 마땅치 않았어요.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뒷자리로 밀립니다. 경험은 오히려 쌓였는데 자리는 줄어드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한번 경력이 끊기면 되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육아로 몇 년 쉬셨구나, 건강 문제로 잠깐 멈추셨구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 접으셨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 자체가 평가 대상이 돼요.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전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 밀린 게 아니라 일할 자리를 얻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밀린 것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구조에 있다면 구조가 바뀔 때 해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다시 볼게요.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하나의 공식이 있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 그렇지 못하면 불안정.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는데 인생의 앞부분을 대부분 씁니다. 뭐 입시, 스펙, 취업 준비. 그리고 그 문 안에 또 벽이 있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일을 해도 어느 칸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천차만별이죠. 화면의 마지막 줄이 핵심이에요. 개인 능력을 스스로 증명할 통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회사를 떠나면 그 증거도 같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고요. 자, 그럼 만약에 내 능력의 기록을 내가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겁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고민이 남습니다. 은퇴 이후의 불안, 일자리 불평등, 그리고 경력 단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틀 안에서는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고민이라는 거죠.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계신 분들께도 은퇴는 와요. 지금 잘 나가는 분야도 10년 뒤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은퇴 이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 방법이 대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돈을 더 모으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을 노리거나, 그런데 재취업 시장은 나이 앞에서 좁아지고 돈을 모으는 속도는 물가를 잘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화면의 마지막 줄이 나오는데 이 지점에서 웹3의 가능성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웹3가 이 세 가지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만능 해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없던 종류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기존의 선택지가 다 막혀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선택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내 능력의 기록을 내가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자, 이쪽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에요. 이력서와 면접, 내가 종이에 나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그걸 믿을지 말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력서 자체는 자기 신고죠. 제가 뭘 했다고 쓰면 그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검증을 해야 하고 그 검증 비용이 커서 결국 학벌이나 회사 이름과 같은 간편한 신호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은 웹3 방식이에요. 지갑 하나. 어떻게 지갑이 이력서를 대신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았다면 그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습니다. 지웠다 썼다 할 수 없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신고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록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인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은 회사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국가를 옮겨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도 현실을 말씀드려야 하는 게 아직 대부분의 회사는 지갑 주소를 보고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이건 웹3 업계 안쪽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 협업에서 주로 통하는 방식이에요. 일반 채용 시장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기존의 이력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갖는 거예요. 종이 이력서도 있지만 온체인 기록도 있는 상태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돈을 받는 방식도 바뀌죠. 일단 월급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에요.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지급이 되죠. 물론 성과를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단위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웹3의 기여 보상은 단위가 다릅니다. 일 하나에 대해서 보상이 붙어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얼마, 이 기능을 개선했으면 얼마. 자, 세 번째 줄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 코드 수정, 버그 제보, 분석 차트 이게 다 보상 대상입니다. 버그 제보를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쓰다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라면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끝이죠. 잘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답장까지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웹3 프로젝트 중에는 이런 제보에 보상을 걸어두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보안 취약점을 찾아주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 프로젝트 직원이 아니어도요. 분석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온체인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기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후원을 하거나 프로젝트가 보상을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상은 대개 토큰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이 토큰은 가격이 변하죠. 오늘 100만원어치를 샀는데 석 달 뒤에 30만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300만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급처럼 예측 가능한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건 안정적인 생활비의 대체 수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부수입이나 또는 경력 기록을 쌓는 활동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페이지예요. 기여 중심 구조에서는 나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어볼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에서 지갑 주소로 참여를 하다 보니 상대방이 제 나이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학력도 어느 회사를 다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건 하나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은퇴 후 경험을 살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회계를 하신 분은 토큰 분배 구조를 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법무 쪽에 계셨던 분은 규제 이슈를 훨씬 더 빨리 이해하시고요. 새로 배워야 하는 건 도구이지 판단력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취미로 하던 그림이나 음악이 온체인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균형을 잡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과 그게 흔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작물을 온체인에 올린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게 아니에요. 자, NFT 시장은 몇 년 전 뜨거웠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훨씬 더 차분해졌고 대부분의 작품은 거래되질 않아요. 이건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한번 끊긴 경력이 인생 전체를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이건 맞아요. 다시 시작할 통로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 통로가 넓은 고속도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오솔길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길이 없던 것보다는 낫죠.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여 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국경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프로젝트가 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개발자는 유럽에 있고 커뮤니티 운영자는 남미에 있고 사용자는 또 아시아에 있고 이런 식이죠. 사무실이 없어요. 그런 구조에서 제가 한국에 있다는 게 특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이죠. 보상 역시
국경을 타질 않아요. 지갑으로 받으니까 해외 송금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큰 차이예요. 다만 현실적인 벽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협업이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회화 실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문서를 읽고 글로 소통하는 정도면 됩니다. 아예 안 되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요즘은 번역 도구가 좋아져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두 번째는 시차예요. 회의가 새벽에 잡히는 일도 흔해요. 다만 대부분의 소통이 문서와 채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 참여가 필수인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국경은 낮아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언어라는 문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 이야기였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고용이 문턱이 낮아졌고 뽑아줘야 시작되는 구조도 아니죠. 두 번째는 작은 기여도 값이 매겨집니다. 큰 성과만 인정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나이와 학력과 국적이 예전만큼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아직은 다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문턱이 낮아졌다는데 그래서 뭘 하면 되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8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8개입니다. 화면에 이름이 다 나와 있죠. 하나씩 보기 전에 화면 위쪽 문장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역할을 겸하는 시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실 8개를 이 중에 뭘 골라야 하는 눈으로 보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시면 되게 여러 개를 섞어서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이 그 결과를 글로 정리해서 올리면 분석가이면서 동시에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율자 역할이 하나 더 붙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시장이 작아서 한 가지만으로 생계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하게 됩니다. 화면에 다중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멋있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정도 섞여 있다는 걸 알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요령을 하나 드릴게요. 8개를 성격별로 묶어서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만드는 일이 셋이에요. 메타버스 디자이너, 온체인 기반 창작자,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 설계자. 읽고 해석하는 일이 셋입니다. 웹3 컨텐츠 크리에이터, NFT 큐레이터, 온체인 탐정. 디키고 조율하는 일이 둘입니다. 다오 코디네이터,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화이트 해커. 자, 만들기, 읽기, 지키기. 이 세 덩어리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덩어리에 가까운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만드는 일 쪽입니다. 메타버스 자산 디자이너. 하는 일은 이름 그대로예요.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듭니다. 건물, 옷, 소품 아이템. 이게 왜 직업이 되냐면 그 안에 물건들이 소유되고 거래되고 때문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쉽게 떠올리면 됩니다. 예전에는 게임 아이템도 사고 팔렸어요. 다만 그건 회사 서버 안에 있어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NFT로 발행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남고 만든 사람과 가진 사람이 기록되고 그 기록은 특정 회사에 종속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께 맞는 일이냐면 3D 모델링이나 디자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을 하시던 분들이 옮겨오기 좋습니다. 도구가 비슷하거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몇 년 전만큼 뜨겁지는 않아요. 그때 기대만큼 사용자가 늘지 않은 플랫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게임 산업 쪽에서는 디지털 자산 소유 개념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보다 그쪽을 보시는 게 실질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읽고 해석하는 쪽입니다. 웹3 콘텐츠 크리에이터. 하는 일은 이거예요. 복잡한 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서 전달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거나 새 프로젝트가 뭔지 설명하거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이게 돈이 되냐면 이 분야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읽어서 풀어주는 사람에게 값이 붙습니다. 자, 어느 분께 맞냐면 설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보신 분, 보고서를 잘 쓰시는 분, 남한테 뭔가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 8개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하기 가장 쉬운 게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걸 정리해서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것부터가 이미 시작입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초반에는 거의 수익이 없어요. 몇 달이나 며칠, 길게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쌓아야 사람이 붙습니다. 대신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기록으로 남아요. 13번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력이죠. 수익보다 기록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NFT 큐레이터입니다. 이 큐레이터라고 하는 말은 원래 미술관에서 사용을 하죠. 수많은 작품 중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해서 보여줄지 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역할이 같습니다. NFT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도 보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고 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큐레이터입니다.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작가가 어느 맥락에서 이 작업을 했는지, 어떤 커뮤니티가 붙어 있는지,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리해 봅니다. 어느 분께 맞느냐? 예술이나 문화 쪽에 감각이 있으신 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분위기를 잘 읽으시는 분입니다. 기술보다 안목이 중요한 일이겠죠. 이것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 8개 시장 중에서 시장 상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이 일입니다. NFT 시장은 몇 년 전 굉장히 뜨거웠다가 한순간에 식었어요. 그때 고가에 거래되던 작품 상당수가 지금은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큐레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작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길은 시장이 살아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 전제를 알고 접근하시는 것과 모르고 뛰어드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자입니다. 오늘 8개 중에서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토큰을 얼마나 발행할지,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나눌지, 어떤 행동에 얼마나 보상할지를 설계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설계가 프로젝트의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상을 너무 후하게 잡으면 초반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토큰이 계속 풀리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결국 무너집니다. 반대로 너무 인색하면 애초에 아무도 오질 않아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코노미 설계가 잘못돼서요. 어떤 분께 맞느냐? 경제나 금융 쪽 배경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 회계, 재무, 보험, 통계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강점을 가집니다. 자, 이제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이건 초급자가 바로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구조도 알아야 하고 경제학도 알아야 하니까요. 다만 진입이 어렵다는 것은 경쟁이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시간을 들여 준비할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규제가 발목을 많이 잡고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이 토큰 발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외에서 사업만 하고 장사를 국내에서 한다. 그것도 또 위험한 행동이고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온체인 기반 창작자입니다. 21페이지 큐레이터가 고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쪽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화면 두 번째 줄이에요. 이 플랫폼의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권리를 관리한다. 지금 창작자들이 겪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원을 만들면 음원 플랫폼에 올리고 글을 쓰면 포탈이나 블로그에 올리죠. 그런데 그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바꾸거나 또는 정책을 바꾸거나 문을 닫으면 창작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권리는 있는데 통제권이 없는 상태죠.
이걸 온체인에 기록하면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작품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가 블록체인에 남고 판매 조건도 컨트랙트에 직접 적어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얼마가 간다라는 것을 코드로 넣어두는 식이에요. 어떤 분에게 맞느냐? 이미 뭔가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림이나 글, 사진, 음악, 취미로 하시던 것도 포함이 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온체인에 올린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유통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창작과 홍보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팔기 위해 올리기보다는 내 작업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올려보세요. 기대치가 맞아야지 실망하지 않겠죠? 여섯 번째는 다오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지키고 조율하는 측이에요. 다오는 탈중화 자율 조직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이 없는 조직이에요. 참여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고 각자 알아서 일합니다. 자,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리를 하지 않고 의견은 수십 개인데 결론은 나지 않고 누가 뭘 맡았는지 모르고 시작부터 일이 흐지부지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코디네이터예요. 명령하지 않으면서 일이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이죠.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흩어진 의견을 정리해서 쟁점을 뽑아내고 논의된 정해진 절차로 끌고 가고 결정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맥락을 설명해주고 어떤 분에게 맞느냐? 사람을 다뤄보신 분입니다. 팀장이나 관리자 경험, 학교의 행정이나 협회나 동호회 운영, 심지어 학부모의 총무 경험도 여기서는 자산이에요. 회의를 정리해서 결론을 내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8개 중에서 기술에 대한 요구치가 가장 낮은 편이에요. 필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조율하는 감각이라서요.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보상 체계가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아예 자원봉사에 가까운 곳도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참여 경험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온체인 탐정이에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그 직업이에요. 하는 일은 기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는 모든 거래가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마음만 먹으면 추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주소는 그냥 숫자와 영문 조합이기 때문에 그대로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읽어내는 사람이 바로 온체인 탐정입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해킹이 발생하면 훔쳐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하고 사기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패턴을 찾아내고 기업이 거래하려는 상대가 위험한 자금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자, 꼼꼼하신 분들과 맞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면 성격이면 더 좋아요. 회계나 감사, 금융권이나 준법 업무, 그리고 수사 쪽 경험이 있으시면 특히나 잘 맞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8개 중에서 가장 수요가 뚜렷하고 늘고 있는 분야가 이겁니다.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수사기관도 이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배워야 할 양이 굉장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미 지갑과 트랜잭션을 다뤄보셨기 때문에 완전한 백지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죠. 마지막 8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화이트 해커입니다. 자, 해커라는 말에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앞에 화이트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한번 배포가 되고 나면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오류가 발견되면 업데이트나 패치를 하면 되죠. 그런데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순간 그 코드가 그대로 돌아가요. 그 안에 허점이 있으면 자금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배포 전에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상 방식이 독특해요. 프로젝트들이 미리 상금을 걸어둡니다. 우리 코드에서 취약점을 찾아서 알려주면 얼마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속되지 않고도 찾아내기만 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분께 맞느냐?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8개 중에 기술 요구치가 가장 높습니다.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시작이 되니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초급자 과정에서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학력이나 자격증을 전혀 묻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취약점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만 봅니다. 이보다 순수하게 실력만 보는 시장은 드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개를 다 봤어요. 이제 정리를 들어갈게요. 좋은 회사가 곧 안정이라는 공식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웹3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진행되던 변화예요.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산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회사가 개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에 옮겨가고 있어요. 회사에서, 회사나 제도에서 개인 경험과 능력으로. 자, 웹3라고 하는 것은 이 전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 게 웹3가 전환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전환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웹3는 그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쪽입니다. 무슨 도구냐? 내 기록을 내가 소유하는 방법, 그리고 소속 없이도 기여하고 보상받는 방법, 후경 없이 협업하는 방법, 전환기에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웹3를 해야 한다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도구가 생겼다. 필요하면 쓸 수 있다 정도로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와 학력과 국적보다 지갑의 기여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작은 기여도 기록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직장은 약하지만 평생 할 수 있는 역할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가 공백이 아니라 제2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평생 직장과 평생 역할은 다르죠. 평생 직장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거고 평생 역할은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쓸모를 만드는 겁니다. 30년 회계를 하신 분이 은퇴라면 회계사라는 직장은 사라지죠. 하지만 숫자를 읽고 이상한 걸 잡아내는 능력은 끝나질 않아요. 그 능력을 쓸 새로운 자리를 찾는 게 이막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솔직히 덧붙일게요. 문턱이 낮아졌다라는 게 쉬워졌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가기가 쉬워졌을 뿐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워요. 그래도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예전에는 문 앞에서 막혔고 지금은 적어도 들어가서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의 문장이 조금 비장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10년을 가른다고 하니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인생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사표를 내실 필요도 없고요. 8개 직업 중에 하나를 오늘 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번 주에 하나만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주 작은 걸로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배운 8개 중에서 제일 끌렸던 하나를 검색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글을 하나 읽어보시는 것. 또는 오늘 강의에서 이해한 내용을 3개 문단으로 정리해서 어디든 올려보시는 것. 자, 20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왜 작은 것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야에서 실제로 자리를 잡은 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크게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작게 계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반복해서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기대가 정확해야 오래 갑니다. 부풀려진 기대로 시작을 하면 석 달도 채 버틸 수가 없어요. 자, 정리를 하면 오늘 얻어가실 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하는 방식이 고용에서 기여로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만들기, 읽기, 지키기. 이 3갈래의 새로운 역할이 생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에 어떤 문은 오늘 저녁부터 열어볼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구경꾼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